나가세요. 여기는 이제 당신 집이 아닙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낯설어서였습니다. 분명 제가 십수년을 살아온 집이었는데, 분명 제가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의 약을 챙기던 그 공간이었는데, 그 문 앞에 서서 저는 갑자기 이방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이던 날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디에 계세요? 어느 도시에 사는 몇 살이신지, 지금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공간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신지가 늘 궁금하거든요. 제 첫 번째 결혼은 26에 시작되었습니다. 짧고 지독하고 오래 아팠습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었다기보다 우리가 서로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경우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전에 눈물을 다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법원 복도를 나오면서 햇빛이 유독 밝다는 것만 느꼈고, 그 밝음이 오히려 서글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혼자였습니다. 혼자라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일을 했고 작은 원룸에서 살았고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혼밥을 먹으면서도 그게 제 일상의 리듬이 되어갔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훈 씨를 처음 만난 건 33 봄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였고 저는 별 기대 없이 나갔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는 걸 첫 번째 결혼에서 배웠거든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뭔가 조용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끄럽지 않은 사람. 그게 첫인상이었습니다. 대화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끝까지 들었고 중간에 자르거나 자기 이야기로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게 묘하게 편했습니다. 자리가 끝날 무렵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둘 있어요. 전처와 이혼했고 아이들은 저와 삽니다. 그 부분이 부담스러우시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변명도 없고 포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솔직함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아이가 몇 살인가요? 큰애가 11살, 작은애가 8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날의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그는 아이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재현이와 지훈이. 사진 속에서 두 아이는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은 무표정하고 다부진 얼굴이었고 동생은 입을 반쯤 벌린 채 웃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태윤 씨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씩씩해 보이네요. 재현이는 좀 어른스럽고요. 지훈이는 아직 개구쟁이에요. 그는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워진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딱딱하지 않게, 어딘가 조심스럽게. 그 조심스러움이 아이들을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만났습니다.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별 대단한 것 없는 시간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천천히 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는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발 물러서면 그도 한 발 기다렸고 제가 조금 더 다가가면 그때서야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애라기보다 서로를 천천히 확인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그 속도가 저는 좋았습니다. 급하지 않은 사람, 저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난 지 8달쯤 지났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하은 씨, 저랑 가정을 만들어 보지 않겠어요? 청혼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반지도 없었고 무릎도 꿇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옆에 서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물기를 행주로 닦으면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요?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해 줬으면 해서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다시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실망을 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갑자기 엄마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특히 11살 재현이는 이미 충분히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을 나이였습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아이들을요.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처음 만난 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태윤 씨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지훈이가 거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키가 작고 눈이 동그란 아이였는데 저를 보더니 멈칫하다가 슬쩍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숨기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안녕. 지훈이구나? 네. 근데 아빠가 누나 같은 분이 온다고 했는데 진짜 누나같이 생겼어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태윤 씨가 옆에서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재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윤 씨가 2번 불렀을 때야 문이 열렸고 그 아이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를 한번 훑어보고는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윤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의 차가움이 솔직하다고 느꼈습니다. 억지로 웃어주지 않는 것, 무리해서 친한 척하지 않는 것, 그건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날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훈이는 계속 말을 걸었고 재현이는 밥만 먹었습니다. 저는 재현이에게 억지로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식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 몇몇만 모인 자리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저도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 결혼에 첫 번째처럼 설레는 척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진심을 담고 싶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진짜인 것을요. 식이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새 집으로 들어오던 날 밤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걸으면서 쓱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재현이는 그날도 제 옆에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2번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심스럽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태윤 씨는 그날 밤 제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잘 부탁해요, 하은 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에서의 첫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고 태윤 씨는 나란히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고요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천천히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현이가 저를 받아들이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달, 2달이 지나도 그 아이는 저를 대할 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무례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사도 했고 식사도 같이 했고 제가 말을 걸면 대답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는 선이 아이에게 분명히 있었고 저는 그 선을 함부로 넘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금방 저에게 익숙해졌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떠들고 모르는 숙제를 들고 오고 가끔은 제 무릎에 기대어 TV를 보다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의지하는 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왔을 무렵 재현이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그 아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된장찌개 먹어도 돼요? 아무것도 아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게 그 아이 나름의 방식으로 내민 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해줄게. 오늘 두부도 있어. 재현이는 짧게 네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저녁 된장찌개를 평소보다 정성껏 끓였습니다. 그 집에서의 시간들이 그렇게 쌓여갔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극적이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정감이 오랫동안 제가 찾고 있던 것이었음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저는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두 번째 해가 저물어갈 무렵부터 우리 집에는 작은 루틴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태윤 씨가 넥타이를 매면서 주방으로 들어와 커피를 한 잔 따라가는 것. 지훈이가 잠결에 식탁으로 나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숟가락을 집는 것. 재현이가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나와서 잘 먹겠습니다. 한마디를 남기고 밥을 먹는 것. 소란스럽지 않지만 살아있는 아침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일이라는 걸 저는 그 집에서 처음 제대로 알았습니다. 재현이와의 거리도 그 무렵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제 옆에 앉아 TV를 같이 보거나 시험 기간에 풀다 막힌 수학 문제를 들고 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대단한 교류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신호였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조금씩 허락하고 있다는 신호요. 지훈이는 그 즈음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간식을 들고 거실로 나왔는데 지훈이가 게임을 하다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과자 있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지훈이도 자기가 한 말을 의식했는지 잠깐 굳었다가 슬쩍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과자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있지. 여기. 그 이후로 지훈이는 자연스럽게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재현이는 여전히 하은 씨라고 불렀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태윤 씨는 그런 일상 속에서 언제나 조용히 저를 챙겼습니다.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마카롱을 사오는 것도, 제가 피곤해 보이면 설거지를 가져가는 것도, 밤에 나란히 누워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범함 안에서 진짜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바람이 생겨났습니다. 태윤 씨와의 아이.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 처음에는 그냥 스치는 생각이었습니다.
재현이와 지훈이가 있는데 욕심이 과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바람은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선명해졌습니다. 아이를 낳아 안아보고 싶다는 감각이 몸 어딘가에서 자꾸 말을 걸어왔습니다. 태윤 씨에게 처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허락받은 것 같아서였습니다. 바라도 된다는 걸 확인받은 것 같아서요. 그 바람을 품은 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다렸습니다. 몸에 리듬이 있는 거라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하지만 한 달이 12번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자 저도 태윤 씨도 말은 않으면서 마음 한켠에 뭔가를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먼저 말한 건 태윤 씨였습니다. 같이 가요. 확인해 보는 것 뿐이에요. 그 말이 다정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요. 병원은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임신한 배를 안고 앉은 여자들이 여럿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잡지를 펼쳤다가 한 장도 읽지 못하고 덮었습니다. 태윤 씨는 제 손을 한번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온도가 기억납니다. 검사는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피를 뽑고 초음파를 찍고 며칠 뒤에 결과를 들으러 다시 갔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밥을 하고 아이들 챙기면서도 머릿속 어딘가에 그 기다림이 늘 걸려 있었습니다. 결과를 듣던 날, 의사 선생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고 저는 중간 어딘가부터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단어들이 들리는데 연결이 되지 않는 느낌. 그러다 한 문장이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자연 임신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뭔가를 더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태윤 씨가 선생님께 몇 가지를 더 물었고 저는 그 대화가 끝날 때까지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져도 바람 탓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태윤 씨가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그날따라 멀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문을 닫는 순간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뭐가 서러운지 딱 잘라 말할 수 없었는데 그냥 서러웠습니다. 내 몸이, 내 사정이, 이 타이밍이, 그리고 아마도 오래전부터 조용히 품어온 그 바람이 오늘로 다른 모양이 되어버렸다는 게. 태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수석 쪽으로 몸을 돌려 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꼭 그러나 강요하지 않는 온도로요. 한참 뒤에 그가 말했습니다. 하은 씨, 우리에겐 이미 재현이와 지훈이가 있어요. 저는 울면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애들이 우리 아이예요. 당신이 매일 밥 해주고 옆에 앉아 있어주고 기다려준 그 시간들이 다 엄마인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위로를 위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도 알아요.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 두 글자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슬프다는 것도, 괜찮다는 것도, 그래도 같이 있겠다는 것도.
저는 한동안 더 울다가 천천히 호흡을 고쳤습니다. 창밖으로 주차장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훈이가 현관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가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올라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뭔 일? 지훈이가 신발도 제대로 안 신은 채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면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현이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다가 저를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그 아이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저는 한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태윤 씨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재현이와 지훈이가 있다고. 그 말이 처음엔 위로처럼 들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아이들의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확인하고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아이들이 아프면 마음이 쓰이고 잘 됐다는 소식에 기뻤습니다. 그게 엄마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뱃속으로 낳지 못한 아이들이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낳았다고. 그러니 이제 남은 건 그 마음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그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 그 당시에 저는 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훗날 얼마나 큰 시험을 받게 될지도요.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저는 그냥 엄마였습니다. 두 아이의 마음으로 낳은 엄마. 세월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재현이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지훈이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던 해, 그리고 제가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인 지 어느덧 10년이 넘어가던 해, 저는 그 시간들이 쌓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짓고 태윤 씨 출근을 배웅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면서요. 특별할 것 없는 하루들이었는데 돌아보면 그 하루들이 전부였습니다. 재현이는 어느새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하자마자 강태윤 씨 곁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태윤 씨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이라서 봐주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현이도 그걸 알았는지 악착같이 했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끝을 보는 사람, 차갑고 단단한 사람. 지훈이는 형보다 느긋했습니다. 재현이보다 2해 늦게 회사에 합류했고 형 밑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성격이 달랐지만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형이 밀어붙이면 지훈이가 주변을 살피는 시기였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태윤 씨는 흐뭇해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윤 씨가 처음 몸이 이상하다고 한 건 재현이가 회사에 들어온 지 3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일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 피곤함이 쉬어도 가시지 않았고 밥맛이 떨어지더니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요. 병원 검사 결과를 들은 날 태윤 씨는 혼자 다녀왔습니다. 저한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알고 있다가 사흘 뒤에 저한테 꺼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요. 하은 씨, 나 췌장 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놨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초기는 아니에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면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저도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치료 시작해야죠. 그래야죠. 그게 그날의 대화였습니다. 짧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태윤 씨가 잠든 뒤에 저는 화장실에 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물소리에 묻히게. 치료는 길고 고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태윤 씨는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그 단단하고 반듯하던 사람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었고 좋아하던 커피도 끊었습니다. 저는 그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걸 찾아서 매일 새로 만들었습니다. 미음부터 시작해서 죽으로, 부드러운 반찬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그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재현이와 지훈이도 알았습니다. 재현이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회사 일을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대신 결정해야 할 일들을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지훈이는 형보다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갔다가 주차장에서 혼자 한참을 있다 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그 무렵 태윤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은 씨, 나 회사 아이들한테 넘겨주려고 해요. 지금요? 지금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정신이 맑을 때 정리해둬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판단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 안에 담긴 무게를 저는 그냥 같이 지고 싶었습니다. 경영권은 재현이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사회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대표 자리가 바뀌었고 지훈이는 임원으로 남았습니다. 태윤 씨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챙기면서도 몸은 점점 더 치료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태윤 씨가 말했습니다. 하은 씨, 우리 내려가요. 내려가요? 시골 가서 조용히 살아요. 공기 좋은 데서. 나 이제 서울 공기가 너무 무거워.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이사를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큰 병원에서 멀어진다는 것. 치료의 무게를 내려놓고 남은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보내겠다는 것. 어디가 좋아요? 당신이 좋은 대로요. 우리가 내려간 곳은 충청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전원주택이라고 부르기엔 소박했습니다. 마당이 있고 뒤편에 작은 텃밭이 있고 앞으로 낮은 산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처음 그 집 문을 열었을 때 햇빛이 방 안가득 들어왔고 태윤 씨가 그걸 보면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좋다. 네, 좋네요. 그 집에서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서울에서와 다르게 느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 바람을 맞고 태윤 씨 좋아하는 국화차를 끓이고 텃밭에 물을 줬습니다. 태윤 씨는 몸이 좋은 날에는 마당 의자에 앉아 책을 읽었고 힘든 날에는 방에 누워 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그냥 같이 누워 있거나 했습니다. 재현이와 지훈이는 한 달에 한두 번 내려왔습니다. 재현이는 올 때마다 아버지와 회사 이야기를 했고 태윤 씨는 그걸 들으면서 조언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지훈이는 오면 주방에서 저를 도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곁에 있는 걸로 마음을 표현하는 아이. 그 전원주택에서 우리는 계절을 2번 보냈습니다. 봄에 텃밭에 씨를 뿌렸고 여름에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수확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지는 산을 보면서 마당에 앉아 있었고 겨울에 첫눈이 왔을 때 태윤 씨가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옆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밤, 태윤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은 씨, 나 많이 고마워요. 왜요, 갑자기? 그냥요. 오래 하고 싶었던 말인데 자꾸 타이밍을 놓쳤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 안에서 뭉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태윤 씨는 그의 겨울이 끝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었습니다. 그의 숨이 아주 천천히 고요하게 잦아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의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없었던 게 아니라 슬픔이 너무 커서 울음이라는 형태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멍하게 앉아서 눈이 쌓이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이에게 전화를 건 건 해가 뜨고 나서였습니다. 재현아. 네.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렸는지 안 떨렸는지 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때 제대로 듣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례는 사흘간 치러졌습니다. 회사 관계자들과 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재현이가 상주로 서서 조문객을 맞았고 지훈이는 그 옆에서 흔들리는 눈을 겨우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편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면 고개를 끄덕였고 차를 권하면 받았고 음식을 챙겨주면 먹는 척했습니다. 그 사흘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솔직히 기억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기억합니다. 발인 날 아침 차가운 공기 속에서 웅구차가 출발할 때 지훈이가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제 곁에 섰습니다. 저는 앞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은 편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열흘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재현이가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지훈이도 없이 사전 연락도 없이 그냥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가 빨래를 걷다가 그를 봤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던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슬픔도 없고 온기도 없는 얼굴. 재현아, 왔어? 밥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말투가 낯설었습니다. 저를 볼 때 항상 쓰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다기보다 아예 다른 사람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바구니에 내려놓으면서 그를 마주봤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해. 여기서 해도 됩니다. 저는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 대화가 어떤 종류의 대화인지를요.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느낌. 무슨 말 하려는지 들을게. 재현이는 시선을 한번 마당 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저에게 고정했습니다. 이 집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리.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한번 굴려봤습니다. 정리. 집을 정리한다.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친어머니가 아닌 분과 이 집을 공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친어머니가 아닌 분. 그 표현이 공기 중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게 피부에 닿는 걸 느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아팠습니다. 예상했어야 했는데 막상 들으니까 달랐습니다. 귀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받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재현아, 저는 지금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이 집은 아버지랑 내가 함께 살던 집이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열흘도 안 됐어. 그래도 시간은 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해봤자 닿지 않는다는 걸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결정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설득하러 온 게 아니라 통보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지훈이도 같은 생각이야? 재현이는 잠깐 눈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네. 그 한 글자가 두 번째로 아팠습니다. 지훈이한테 전화를 건 건 재현이가 돌아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신호가 여러 번 울렸습니다. 받지 않다가 결국 연결이 됐습니다. 지훈아. 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형 오늘 다녀갔어. 알고 있어요. 너도 같은 생각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안에서 대답을 들었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말해줘. 저는 지훈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형이 결정한 거라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형이 결정했다고. 그래서 따른다고. 저는 그 아이의 목소리 안에서 흔들림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완전히 동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알겠어. 하은 씨. 그 아이가 저를 하은 씨라고 부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십몇 년을 엄마라고 불러온 아이가 그날만큼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사이에 생긴 균열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요. 그날 밤 저는 이 집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주방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쓰던 냄비들, 태윤 씨가 좋아하던 머그컵, 지훈이가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만들어 온 도자기, 컵받침, 거실로 나오니 소파 옆에 태윤 씨가 읽다 둔 책이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책갈피가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손으로 살짝 건드렸다가 내려놨습니다. 복도를 지나 재현이가 쓰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방에 그 아이가 11살로 처음 있었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된장찌개를 끓여줬을 때 짧게 고맙다고 했던 것을, 수학 문제를 들고 나왔던 밤을, 지훈이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게임하다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엄마 과자 있어? 하던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 전부였는지 그걸 그 당시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윤 씨와 제가 쓰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베개가 그대로였고 협탁 위에 안경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경집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안경이 있었습니다. 쓸 사람 없는 안경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가만히 들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내려놨습니다. 그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태윤 씨를 보내고 나서도, 재현이한테 그 말을 들어서도, 지훈이의 침묵 때문에도 전부 다였습니다.
십몇 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났고 어느 순간 눈물이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더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 저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것들을 꺼내고 내 것과 아닌 것을 나눴습니다. 제 옷가지와 책들, 태윤 씨가 저에게 줬던 것들, 그 외에는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 집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짐을 싸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으니까요. 재현이도 지훈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삿짐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양이었습니다. 상자 몇 개, 가방 2개, 십수년의 시간이 그 안에 담겼습니다. 마지막 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저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여전히 잘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도 이런 햇빛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손잡이에서 손을 떼는 순간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너무 지쳐서인지 아니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이 있어서인지 저는 짐을 들고 그 집 앞을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십수년을 살아온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도 잡지 않았고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꼭 이틀 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문석호였습니다. 문석호 대표를 마지막으로 본 건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태윤 씨와 오래된 친구였고 사업 초창기부터 옆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묵하지만 믿음직한 인상의 남자였고 태윤 씨가 살아있을 때 몇 번 식사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저를 대할 때 예의 바르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난 뒤로는 연락이 없었고 저도 그에게 먼저 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최하은 씨, 저 문석호입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급하지 않으면서도 무언가를 담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누군가를 만날 만큼 정돈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원룸 바닥에 풀어놓은 짐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채였고 아침마다 눈을 뜨면 잠깐 여기가 어딘지 잊어버리는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 있는 무게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하은 씨 편하신 때로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이틀 뒤에 만났습니다. 제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작은 원룸 근처 카페였습니다. 문석호 대표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앞에 두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꺼내려는지 저는 알 수 없었고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윤이가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본인이 세상을 뜨고 나면 하은 씨께 전해달라고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요? 작년 초였습니다. 전원주택으로 내려가기 전에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때 서류 몇 가지와 편지를 맡겼습니다. 서류, 편지,
저는 그 단어들을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태윤 씨가 미리 준비했다는 것, 저를 위해서 미리. 몸이 무너져 가던 그 시간에 저한테는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으면서 혼자서 이걸 해뒀다는 것. 왜 저한테 바로 말씀 안 하셨어요? 태윤이가 당부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 하은 씨가 집을 나오게 되면 그때 전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오게 되면 태윤 씨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재현이가 어떻게 나올지를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저 모르게 조용히. 그 사람은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오가면서도 그 와중에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움과 고마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미안함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짊어졌을 무게를 제가 함께 들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와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보여주세요. 문석호 대표가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두툼한 서류 봉투였고 하나는 흰 편지 봉투였습니다. 편지 봉투 앞면에는 태윤 씨의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하은에게. 저는 그 글씨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반듯하고 조용한 글씨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을 닮은 글씨. 요란하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그냥 거기 있는 글씨. 저는 손가락으로 제 이름 위를 살짝 짚었습니다. 종이가 차가웠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태윤 씨답게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멈춰버렸습니다. 그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더 오래 있고 싶었다고.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준 날부터 그 집이 진짜 집이 됐다고. 밤 냄새가 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있고 저녁마다 나란히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거기서 한번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읽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냥 받으라고. 당신은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카페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닦으면 또 나왔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손에 쥔 채 한동안 그러고 있었습니다. 태윤 씨가 이 편지를 쓰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을까요? 치료를 받고 돌아온 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나마 몸이 좀 나은 날이었을까요? 어떤 표정으로 앉아서 이 글자들을 썼을까요? 제 이름을 적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야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문석호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려줬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나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법적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석호 대표가 차분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태윤 씨는 회사 경영권을 재현이에게 넘기기 전에 핵심 지분 일부를 별도로 분리해 두었습니다. 위임 구조를 통해 그 지분의 의결권이 저에게 귀속되도록 설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재현이가 경영권을 가져가더라도 실질적인 최대 의결권자는 저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서류를 손에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윤 씨가 저를 지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석호 대표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저랬겠구나 싶었습니다.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사라지고 이제 낯선 카페에 앉아 남편이 남긴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이상했습니다. 삶이란 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싶어서요. 재현이는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태윤이가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어요. 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가방 안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가 아니라 이걸 왜 써야 하는가를요. 태윤 씨가 이걸 준비한 건 저를 위해서였지만 동시에 자신이 평생 일군 것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했을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그도 원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저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받아 안고 제대로 써야 했습니다. 이사회 소집 공문을 보낸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재현이한테서 전화가 온 건 공문이 전달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습니다. 항상 단단하고 차가웠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그날은 달랐습니다. 당황한 것인지,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두려운 것인지, 아마 셋 다였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두신 거야. 왜 이런 걸? 재현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화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무너뜨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자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태윤 씨가 남겨준 그 자리를요. 나는 너희를 몰아내려는 게 아니야. 그럴 생각도 없어. 하지만 아버지가 이걸 남긴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그 이유를 지키려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현이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게, 조용하게. 이사회에 나오겠습니다. 이사회 날 아침, 저는 오래 거울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차려입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고 볼이 조금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재현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저도 그를 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형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내렸습니다. 문석호 대표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태윤 씨가 생각났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 저를 여기 앉힌 사람,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잘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현이가 단독으로 밀어붙이던 방향 중 태윤 씨의 뜻과 어긋난 것들을 되돌리는 안건들이었습니다. 재현이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감정도 혈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현이는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지훈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그 침묵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기고 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요. 그냥 제자리를 찾은 것뿐이었습니다. 자리를 파하고 나가는 길에 재현이가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할 일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됐어요. 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두 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을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미안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오래 삼켜온 말이 겨우 두 마디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을 가만히 받아두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마주 앉을 날이 온다면 그때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었습니다. 태윤 씨를 생각했습니다. 이 결과를 그가 알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웃었을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게요. 잘 됐네요. 한마디 하고는 차 한 잔 마시자고 했겠지요. 그게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온도가 차갑지 않았습니다. 전원주택 마당에서 같이 맞던 바람이 이런 온도였던 것 같았습니다. 태윤 씨가 마당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바람을 맞던 그 오후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옆에서 뜨개질을 하다가 그 사람 얼굴을 잠깐 훔쳐봤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고통도 없고 걱정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얼굴이고 싶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큰 길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그 비단에 서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요. 첫 번째 결혼이 끝나던 날 법원 복도를 나서면서 햇빛이 너무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밝음이 서글펐습니다. 혼자인 사람한테 저 빛은 왜 저렇게 공평하게 쏟아지나 싶었습니다. 지금 햇빛은 그때와 같은 햇빛일 겁니다.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서글프지 않았습니다. 눈부시기는 했지만 그 눈부심이 밀어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비단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서 있었습니다. 이제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도 누군가의 엄마로도 아닌 최하은으로 이 햇빛 아래 제 이름으로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